조민과 함께 소림사로 돌아온 장무기는 가장 먼저 그녀의 정수리 상처부터 살펴보았다. 다행스럽게도 살갗만 조금 다쳤을 뿐 대수롭지 않은 경상이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일이 생각나서 물었다. 아까 현명이로 앞에서 꺼내 보인 게 뭐였소? 조민이 가볍게 미소 짓더니 품속에서 얇은 종이 뭉치 2다발을 꺼내 장무기 손바닥에 얹어놓았다. 장무기가 촛불빛에 비춰보니 종이 뭉치 2다발은 얼마나 오랜 세월을 겪었는지 누렇게 빛이 발해 있었다. 그것은 2권의 책이었다. 겉장에는 정성 들여 쓴 깨알만큼 작은 해서체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한 권의 첫머리에는 무목유서라는 4글자가 다른 글자보다 좀 더 크게 쓰여 있었다. 무목유서는 200여 년 전 남송 초기의 명장이며 비극의 충신이었던 악비 장군이 남긴 병법서였다. 또 한 권의 첫머리에는 구음진경이라는 4글자가 쓰여 있었다. 구음진경에는 장무기조차 처음 대하는 오묘하고도 괴이한 무공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들춰보았더니 구음백골조와 백망편 채찍 쓰는 무공 수련 방법이 적혀 있었다. 흠칫 놀란 장무기가 조민을 돌아보며 물었다. 이거 어디서 났소? 설마 준항자한테서 훔친 거요? 그러자 조민이 싱글벙글하며 대꾸했다. 준항자가 꼼짝달싹 못하는데 내 손이 근질거려 견딜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내친 김에 슬쩍 했는데 이따위 사악한 무공은 배우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불살라버리려고 했을 뿐이에요. 장무기는 천천히 구음진경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글 내용이 너무 심오해서 좀처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예상한 것과는 달리 사악한 무학이 아니라는 점만은 확실했다. 구음진경에 기재된 무공은 아주 심오하고 정교한 것이요. 제대로 1~20년 수련하면 그 성취가 보통이 아닐 것이요. 하지만 준항자처럼 속성으로 수박과 탈기식으로 익혔다가는 남도 해치고 자신도 다치게 될 것이요. 황삼을 입은 그 양씨 누님도 준항자와 맥락을 같이 하는 무공을 사용했소. 그러나 양씨 누님의 무공은 전혀 사악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았소. 그 말을 듣고 조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참 무기오라버니. 그 양씨 언니가 자그만 보따리를 하나 줬죠? 거기엔 뭐가 들어있을까요? 장무기는 생각난 김에 품속을 더듬어 보았다. 그러고는 청색 무명 보자기로 싼 물건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장무기는 선뜻 매듭을 풀지 못했다. 이건 양씨 누님이 준항자의 몸에서 꺼낸 물건이요. 모든 의문의 실마리가 이 보따리 안에 있다고 했지. 그래서 그런지 두려운 생각이 들어 열어보지 못하겠소. 그 말에 조민이 뭐가 두렵냐며 자기 손으로 그 보따리 매듭을 풀어버렸다. 풀린 보따리 안에는 아주 조그만 백색 자기병이 한 개 있었다. 거기에는 아주 가느다랗게 붉은 글씨로 십향연근산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시커먼 빛깔의 철편 2조각이 담겨 있었다. 손바닥에 얹어놓고 무게를 달아보았더니 비슷한 크기의 보통 강철보다 5배는 무거웠다. 철편 한 조각에는 보도산 동쪽 도화도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다른 조각에는 지도 한 폭이 새겨져 있었다. 철편에 새겨진 지도가 가리키는 끝에는 아주 작은 책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지도가 새겨진 철편 뒷면에도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다. 무목유서, 구음진경, 오랑캐를 몰아내고 백성을 보호함으로써 천하를 호령할 것이다. 묵직한 철편 2조각을 손에 든 채 장무기는 넋 빠진 기색으로 멍하니 어두운 밤하늘을 응시했다. 장무기는 그제야 무인도에서 있었던 사건의 전말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장무기는 왼손에 들린 철편 2조각을 손바닥이 아프도록 단단히 움켜쥐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장무기는 일어나자마자 높다란 나무 끝에 뛰어올라 소실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산 아래 적병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출병 준비를 하는 것 같았다. 그때 새벽에 정찰 나갔던 제자가 돌아와 보고했다. 밤새 또 다른 만인대가 도착해 적병의 수가 도합 2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했다. 장무기는 무심결에 조민을 쳐다보다 이내 고개를 내저었다. 조민의 지혜를 빌린다면 분명 좋은 묘책을 짜낼 수 있겠으나 그녀는 원나라 조정의 황족으로 군주의 신분이다. 거기다 가족을 버리고 자기를 따라오지 않았던가. 그런 조민에게 이제 동족을 죽일 계책까지 내놓으라면 너무나 잔인한 요구가 아니겠는가. 장무기는 더 이상 조민을 난처하게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눈치 빠른 조민은 장무기의 얼굴 표정만 보고도
이내 그 심사를 알아챘다. 그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더니 울적한 기색으로 말했다. 무기오라버니, 제 고충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그러고는 방을 나가버렸다. 홀로 방에 남은 장무기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무목유서를 펼쳐보았다. 그러다 우두산에서 포위당하여 공경에 처하다라는 대목이 그의 눈길을 잡아 끌었다. 거기에는 악비 장군이 금나라 대군에게 쫓겨 우두산에서 포위당한 채 여러 날 곤욕을 치른 끝에 탈출에 성공하고 반대로 매복전을 펼쳐 금나라 대군을 역습해서 대승을 거둔 전투 사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한참 동안 뚫어져라 그 대목을 읽고 또 읽어보던 장무기는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치면서 탄성을 질렀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장무기는 병서를 손으로 가린 채 조용히 두 눈을 감고 깊은 사색에 잠겨들었다. 지금 이 소실산의 형세는 악비 장군이 우두산에서 포위당하던 때의 정황과 아주 달랐다. 그러나 당시 악비 장군이 사용했던 전술을 활용해볼 가치는 충분했다. 장무기는 손가락으로 찻잔에 물을 찍어 탁자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소실산 일대의 지형을 떠올리며 작전을 구상해본 것이다. 구상을 끝낸 장무기는 곧바로 대웅전으로 나가 공문방장에게 군웅들을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삽시간에 대웅전은 각처에서 몰려든 군웅들로 북적대기 시작했다. 장무기는 그들 한복판에 자리 잡고 서서 입을 열었다. 그는 밤새 적병의 수가 1만이나 늘어난 것과 머지않아 대규모 공격이 예상된다는 말을 전했다. 그러니 자기 명에 따라 달라고 했다. 그러자 군웅들이 일제히 알겠다고 응답했다. 장무기는 가장 먼저 예금기의 장기사 오경초를 불러 명을 내렸다. 그대는 예금기 형제들을 거느리고 굴령의 지엄함을 바로 세우시오. 여기 계신 영웅들은 물론이고 우리 명교의 수뇌부나 무림계의 지위 높은 선배라 할지라도 굴령을 어기는 자는 예외 없이 엄벌하시오. 그러자 오경초가 큰 소리로 알겠다고 외치고는 품속에서 자그만 백기 한 폭을 꺼내 잡았다. 오경초 손에 들린 백기를 본 순간 군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며칠 전 광장에서 봤던 예금기의 무력 시위를 떠올렸다. 500대의 화살과 500대의 표창, 그리고 500대의 도끼날이 어김없이 백기가 향한 곳으로 날아들던 그 장면을 말이다. 제 아무리 뛰어난 무공고수라고 해도 1500개나 되는 병기들이 소나기처럼 날아든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장무기가 첫 번째 명령으로 오경초에게 굴령을 바로 세우라고 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무목유서를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명시된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군대를 다스릴 때는 무엇보다 먼저 지휘관의 명령을 엄정하게 확립해야 한다. 특히나 군인이 아닌 무리민들은 저마다 자부심이 강하고 고집쟁이가 많아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개별적으로 아무리 무공 실력이 강해도 한 군데 모아놓으면 오합지졸이 되기 십상이었다. 미리 굴령을 엄정하게 확립해서 지휘체계를 바로잡아 놓지 않는다면 결코 몽골 정예 기병들과 맞서 싸우지 못할 것이었다. 장무기의 입에서 두 번째 명령이 떨어졌다. 그는 대웅전 앞들 벽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여러분 가운데 경공신법이 뛰어나 저 담장을 단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 계시거든 이리 나오셔서 실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삽시간에 군웅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의 얼굴에 불만스러운 기색이 떠올랐다. 무림의 몇몇 고수는 장무기가 자신들을 얕잡아 본다고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 그때 군웅들 속에서 무당파의 넷째 장송계가 인파를 해치고 나섰다. 내가 저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네. 그러고는 날렵한 동작으로 몸을 솟구치더니 담장 너머 반대편으로 거뜬히 뛰어내렸다. 무당파의 재운종이었다. 장송계의 능력으로 담벼락을 뛰어넘는 것쯤은 손바닥 뒤집기만큼 쉬운 일이었으나 그는 전혀 자랑하는 기색 없이 주장의 명령에 따라 다시 한번 이쪽으로 담장을 뛰어넘어왔다. 이어서 유연주, 을리정, 양소, 범요, 위일소 같은 고수들이 차례차례 나서서 장무기의 명을 받들었다. 그러자 지켜보던 군웅들 가운데 경공신법에 자신 있는 자들이 차례로 나서며 연속으로 담장을 뛰어넘었다. 잠깐 사이에 경공신법으로 담벼락을 넘은 사람이 400여 명에 달했고 그 이후로는 더 시도하는 이가 없었다. 담장 뛰어넘기에 성공한 400여 명 중 소림파 제자들이 구하를 차지했다. 그걸 보고 장무기는 속으로 혀를 내둘렀다. 과연 무림의 태산북두라고 일컬어지는 소림사는 명불허전이었다.
선발된 경공 고수 400여 명이 장무기 앞에 늘어섰다. 둘째 사백님과 넷째 사백님, 그리고 여섯째 사숙님. 세 분께서는 여기 선발되신 경공 고수들을 이끌고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처럼 꾸며 적군을 뒷산 쪽으로 유인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뒷산에 이르러 패거리를 나누어 매복과 퇴로 차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히 일러줬다. 유연주, 장송계, 을리정이 이구동성으로 힘차게 알겠다며 젊은 조카의 명을 받았다. 그런 다음 장무기는 다시 목청을 드높여 낭낭하게 외쳤다. 오늘 중원의 지사들은 모두 합심하여 몽골 오랑캐들과 끝까지 싸웁시다. 소림사 범종과 법고를 관리하시는 스님들은 사찰 안의 북과 종을 일제히 울려주십시오. 그러자 군웅들이 외쳐대는 환호성에 대웅전이 들썩거렸다. 열악이 제자들이 경내에 비축된 장작과 불쏘시개를 옮겨다 절간 앞에 무더기로 쌓아놓고 불을 지르자 연기와 불꽃이 삽시간에 하늘 위로 솟구쳐 올랐다. 후토기 제자들이 정각 지붕 꼭대기마다 흙과 모래 자루를 덮어 씌우자 열악이가 다시 모래부대와 흙 자루 위에 장작을 쌓고 기름을 끼얹은 다음 불을 놓았다. 이렇듯 교묘하게 땔감 쌓기와 불 지르기를 해놓았으니 산 아래 멀리서 올려다보면 수백 채의 건물이 들어찬 소림사가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곧이어 소림사 경내에서 범종과 북소리가 요란하게 메아리 쳤다. 그리고 잠시 후 유연주가 기다렸다는 듯이 150여 명의 고수를 이끌고 소실산 좌측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걸 보고 혹시 모를 사태에 경계하고 있던 몽골군 기병부대가 경계 태세를 풀고 즉시 추격하기 시작했다. 몽골군의 추격대가 시야에 들어오자 군웅들은 유연주의 신호를 받고 사방팔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곧이어 두 번째 패거리는 장송계가 이끌고 세 번째 패거리는 을리정이 맡았다. 두 패거리는 한 사람의 하나씩 커다란 보따리를 등에 지고 있었다. 보따리 속에는 널판 조각 아니면 옷가지나 이부자리를 두툼하게 감춰놓았다. 몽골군 눈에는 절간을 버리고 목숨 건져 달아나는 도망자들로만 보였다. 그러나 몽골군이 아무리 활을 쏘아도 화살은 보따리에만 들어맞을 뿐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없었다. 소실산 중턱에서부터 솟구쳐 오른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사방에 자욱하게 깔렸다. 몽골군 주장은 도망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똑똑히 헤아리지 못하고 망설이던 끝에 병력을 나누어 1만 명의 기병대로 추격을 단행하는 한편 나머지 1만 병력을 원주둔지에 잔류시켜 만일의 돌발 사태에 대비했다. 몽골군 병력이 절반만 출동하는 것을 보고 장무기는 무척 아쉬워했다. 장무기는 곁에 있는 양소와 계획이 틀어진 게 아닐까 걱정했다. 아니나 다를까 남아있던 몽골군 1만 병력이 공격을 시작했다. 산 밑에서 뿔나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각각 1000명의 병력으로 편성된 두 기병부대가 천부장의 지휘 아래 소실산을 중심으로 좌우 양면에서 일제히 공격해 올라왔다. 산길이 험준했으나 몽골 기마대는 마치 평지를 달리듯 치달리는데 그 위용이 잠옷 웅장했다. 선봉대가 산허리 절반쯤 자리한 돌정자 근처까지 올라왔을 때 장무기의 손이 번쩍 들렸다. 열악이 제자들이 산길 양옆 수풀 속에 납작 엎드려 매복했다. 열악이 장기사 신녀는 2000여 기마대가 천여 척 남짓한 거리까지 접근했을 때 휘파람을 길게 불었다. 그것을 신호로 수풀 양옆에 숨어있던 열악이 제자들이 몽골 기마대 선두 대열을 향해 기름을 분사했다. 곧이어 누군가 횃불을 던지자 몽골군 대열에서 불길이 확 치솟았다. 느닷없는 화공에 놀란 짐승들은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날뛰고 사람들은 안장에서 불이 붙은 채 황급히 뛰어내리며 아우성쳤다. 잠깐 사이에 2000여 명의 병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산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소실산 중턱 정자 근처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몽골 쪽으로 편성된 원나라 관군은 군기가 가혹할 만큼 엄정했다. 선두부대가 화공에 당해 막대한 피해를 입는 모습을 보면서도 후미부대는 조금의 동요도 일으키지 않았다. 뒤따라오던 3000여 기병은 천인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모두 말에서 내려 도보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열악이 제자들이 재차 화염을 분사했지만 그 피해는 앞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했다. 그러는 사이 나머지 병력이 용맹을 떨치며 산 위로 기어 올라왔다. 그걸 본 홍수기의 장기사 당양이 검정 깃발을 휘두르자 일제히 홍수기 제자들이 독수를 분사하기 시작했다.
뒤이어 후토기 제자들이 독약 섞인 모래를 던져 적군을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했다. 적군이 흩어지자 어디선가 나타난 예금기와 거목기 제자들이 1,200 단위로 흩어지는 적군 무리를 습격해 모조리 섬멸하고 말았다. 잠시 후 산 밑에서 북소리가 울리더니 5,000명으로 구성된 천인대 5부대가 거대한 목재 방패를 앞세워 들고 행렬종대로 철벽을 이룬 채 서서히 밀어붙이며 올라오기 시작했다. 형세가 이렇게 되니 열화기의 화염 공격이나 홍수기의 독수 공격이 맥을 추지 못했다. 형세가 급박해진 것을 본 공문방장이 장무기에게 제안했다. 장교주, 신속히 퇴각시켜야 합니다. 비록 오늘 패한다 해도 훗날 권토중래하여 원수를 갚을 여력은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무기는 순간 어찌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군웅들 역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당황해서 어쩔 바를 모르는데 갑자기 산 밑에서 진과 북을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들리더니 불화살 한 대가 연기꼬리를 길게 끌며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다. 그것을 신호로 사방팔방에서 살기에 찬 함성이 한꺼번에 메아리 쳤다. 누구보다 먼저 양소의 얼굴빛이 활짝 피었다. 교주님, 우리 구원병이 왔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내려다보니 산 아래 정황은 보이지 않고 그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흙먼지 만자욱한 가운데 사람들의 기세찬 고함 소리와 마필이 울어대는 소리만 어지러이 들려왔다. 구원 병력이 무척 많은 게 분명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장무기가 목청을 드높여 외쳤다. 여러분, 원병이 도착했소. 우리 모두 돌격합시다. 산 위로 쫓겨 올라오던 군웅들이 사기충천에 저마다 병기를 높이 쳐들고 일제히 돌진해 내려갔다. 장무기가 다시 고함쳤다. 여러분, 적의 지휘관부터 먼저 죽이시오. 그러자 군웅들이 장무기의 명을 받아 구령을 붙였다. 와, 지휘관부터 죽여라. 몽골군의 전통적인 편제는 병사 10명을 최소 단위 부대로 10인대를 편성하고 10부장이 거느린다. 그리고 그 상급 단위로 10인대 10개로 편성된 100인대를 무케란 명칭의 백부장이 지휘한다. 그런 식으로 1000인대는 민간이, 만인대는 태무란 명칭의 장군이 통솔한다. 이런 편제는 크고 작은 부대가 전투에 임했을 때 일사불란한 전투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서 장무기는 단위 부대 지휘관만 속가내듯 골라 죽이라는 명령을 전했다. 만약 피하 쌍방이 정면에서 대치해 공방전을 벌인다면 이런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각급 부대 지휘관은 대개 후미에 자리 잡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몽골군은 산비탈에 흩어져 싸우는 형편이라 제 아무리 정예병을 이끄는 지휘관들이라 해도 무공을 익힌 무리민들에게는 힘센 일반인에 불과했다. 결국 1000부장과 100부장 서너 명이 죽임을 당하자 몽골 정예 기병들도 지휘할 사람이 없어 마치 머리 잃은 독사떼처럼 삽시간에 대오가웅크러져 혼란을 일으키고 말았다. 군웅들을 이끌고 산허리까지 밀고 내려간 장무기는 산 아래 펄럭이는 깃발 몇 폭을 발견했다. 남쪽 깃발에는 큼지막하게 지휘장수의 성씨인 서자가, 그리고 북쪽 깃발에는 상자가 쓰여 있었다. 바로 서달과 상우춘이 거느린 의병부대가 구원하러 달려온 것이다. 이들 두 사람은 주원장의 명을 받아 부대를 이끌고 하남성 남부 일대로 진격하던 도중 장교주 일행이 소실산에서 포위당했다는 포대화상 설부득의 급보를 전해 듣고 주야로 강행군에 달려온 길이었다. 한편 소림사에서 탈출하는 도망자들로 위장한 400여 명은 장무기가 지시한 대로 곧장 소실산 서쪽 계곡을 바라고 달아났다. 몽골군 추격 부대 1만 병력도 놓칠세라 무섭게 서쪽 골짜기로 뒤쫓아왔다. 유연주와 장송계 그리고 을리정 세 형제는 경공 실력이 탁월한 수백 명의 영웅호거를 이끌고 추격대 선두와 이따금씩 맞부터 붙잡힐 듯 말 듯 접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아슬아슬하게 골짜기 안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추격대를 이끌고 뒤쫓아온 1만 기마병의 총지휘관 태무는 산골짜기 산면이 깎아지른 암벽으로 둘러싸여 지형과 산세가 무척 험악한 것을 발견하고 한동안 추격을 망설였다. 그러나 적의 인원수가 별로 많지 않아 계곡 안에 매복을 해놓았다 하더라도 너끈히 처치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에 군사를 휘몰아 급하게 골짜기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유연주를 비롯한 군웅들은 쏜살같이 깎아지른 암벽 아래까지 달려갔다. 그곳에는 어느새 준비해 놓았는지 절벽 위에서 던져내린 밧줄 수십 가닥이 치렁치렁 늘어져 있었다. 군웅들은 서슴없이 밧줄을 타고 절벽 위로 기어 올라갔다.
뒤쫓아온 몽골 기병대 총지휘관 태무는 적들이 미리 준비한 밧줄을 타고 절벽을 오르는 모습을 보고 비로소 계략에 빠졌음을 깨닫고 황급히 퇴각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방금 병력 전체가 쏟아져 들어온 골짜기 어귀에 불길이 확 솟구치더니 뒤이어 계곡 좌우 양편 암벽 위에서 뜨거운 불덩어리와 동모래, 강공으로 발사하는 장정과 부식성 독수가 소나기 퍼붓듯 쏟아져 내렸다. 거기다 거목기 제자들이 육중한 통나무를 무더기로 쌓아 올려 골짜기 어귀를 빈틈없이 틀어막아 완전히 봉쇄해 놓더니 순식간에 밧줄을 타고 절벽 위로 달아났다. 이때 마침 장무기를 비롯한 서달과 상우춘 부대가 도착했다. 현지에 도착한 서달은 즉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흙더미와 바윗돌을 옮겨다 골짜기 어귀에 한층 더 두꺼운 장벽을 쌓아 겹겹으로 봉쇄하게 했다. 그러고는 각 부대의 국노수들을 암벽 위로 올려보내 계곡 안의 적병들에게 화살비를 퍼붓게 했다. 막다른 궁지에 몰려 반격할 힘이 없어진 몽골군은 그저 바위 틈을 찾아 몸을 숨기기에만 급급했다. 결국 소림사를 공격했던 몽골군은 싸움에서 크게 패하고 살아남은 병사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고 말았다. 오랜만에 서달과 상우춘을 다시 만난 장무기는 매우 기뻤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서달과 상우춘이 이렇게 빨리 구원병으로 달려올 수 있었을까? 사실 주원장은 서달과 상우춘 두 사람이 장무기와 두터운 교분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름 전 등봉현에 와서 장무기더러 명교 교주 자리를 내놓도록 은근히 협박했을 때 일부러 이들 두 사람이 거느린 부대를 사전에 멀찌감치 따돌려 놓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동 명령을 받은 지역이 소림사에서 가까운 하남 일대였고 마침 그리로 행군하던 도중 포대화상 설부득이 전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이날 저녁 소실산 꼭대기는 우레같이 터져나온 군웅들의 환호성으로 진동했다. 명교 의병들과 전국 각처에서 몰려든 영웅호걸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전공을 축하하며 승첩의 기쁨을 함께 누렸다. 서달이 술 한 잔 가득 따라 장무기에게 받들어 올렸다. 교주님께서 무공이 높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용병술마저 이렇듯 신묘하실 줄은 참으로 뜻밖이었습니다. 그러자 잔을 비운 장무기가 껄껄대고 웃음보를 터뜨렸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무목유서를 꺼내 우두산에서 포위되어 공경에 처하다라는 대목을 펼쳐 서달에게 넘겨주었다. 서달은 두 손으로 받아들고 그 대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내리더니 경탄을 금치 못하여 입이 저절로 딱 벌어졌다. 악비 장군의 용병술은 정말 귀신 같군요. 그러고는 공손하게 두 손으로 병서를 받들어 돌려주었다. 그러나 장무기는 받지 않았다. 강호에 떠돌던 소문 가운데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무림의 지조는 도룡보도라 천하를 호령하니 감히 따르지 않을 자 없도다. 이 말의 참뜻을 나는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이른바 무림의 지존이란 애당초 도룡도라는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칼날 속에 감춰둔 지도를 찾아 무모광 악비 장군의 병서를 얻는 데 있었던 겁니다. 이병법서를 익혀 싸울 때마다 승리를 거둔다면 마침내 천하를 호령하니 감히 따르지 않을 자 없다는 경지에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한자루 칼에 지나지 않는 병기 따위로 어떻게 천하를 호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서형, 이 병법서를 당신에게 드릴 테니 부디 무모광 악비 장군께서 남기신 뜻을 이어받아 아름다운 산하를 되찾고 이민족을 쳐부수는데 써주시기 바랍니다. 뜻밖의 말에 서달은 깜짝 놀랐으나 이내 장무기의 진심을 알아차리고 떨리는 두 손으로 병법서를 받들었다. 그때 장무기가 다시 몇 마디를 보탰다. 무림계에 전해지는 소문 중에는 앞서 4마디 16글자 이외에도 2마디가 더 있습니다. 의천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누가 예봉을 다투랴. 도룡도와 의천검에는 병법서 말고도 또 한 권의 무공비급이 있습니다. 나는 그 뒷마디의 참뜻을 체험으로 터득했습니다. 악비 장군이 남기신 병법서는 오랑캐를 몰아내는 데 쓰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랑캐를 이 땅에서 몰아낸 누군가가 대권을 장악하고 나서도 천하 백성을 괴롭히는 폭군의 길을 걷는다면 언젠가는 불세출의 영웅이 의천검을 손에 잡고 나타나 그 폭군의 목을 베어 만천하에 효수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백만대군으로 온 천하를 누비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손에 쥔다고 한들 그 폭군이 의천검의 일격을 당해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영님,
아무쪼록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서달은 떨리는 목소리로 교주의 명을 받들겠다고 대답했다. 서달은 탁자 위에 무목유서를 올려놓고 공경스러운 자세로 4번 이마를 조아리더니 다시 장 교주에게도 깊숙이 큰 절을 올렸다. 훗날 과연 서달은 귀신처럼 절묘한 용병술로 원나라 세력을 연패시킨 다음 마지막에는 대군을 이끌고 북벌 여정에 올라 몽골족을 만리장성 바깥 고비 사막지대로 완전히 몰아냈다. 결국 서달은 명나라 개국 공신으로서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 소림사에서 2만여 명의 몽골 정예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그날부터 중원의 모든 영웅호걸은 성심성의를 다하여 명교에 복속했다. 수백 년 이래 사람들에게 음탕한 마귀물이라 멸시당하던 명교 신도들은 소림사 싸움을 기점으로 중원의 영웅호걸 지사를 영도하는 우두머리가 되어 한족의 중흥대업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후 주원장은 간교한 술책과 모략으로 황제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명교 교주의 지위를 도모하려던 뜻만큼은 끝내 이루지 못했다. 주원장을 도와 명나라를 세운 세력 대부분이 명교 출신들이었다. 주원장은 황제 자리에 등극한 이후 자신이 이룩한 건국대업의 성과를 명교 측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게 싫었다. 또한 명나라 조정이 명교 교주의 견제와 간섭을 받는 것도 원치 않았다. 그러기에 가능한 명교와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지우려고 무진애를 썼다. 그 결과 명교 출신의 건국 공신이나 대장군들은 주원장을 명교 교주의 자리에 앉히는데 협조하지 않은 탓에 영문도 모른 채 속속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그동안 의천도룡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일 업로드 영상에서는 의천도룡기 남은 이야기를 조금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 업로드될 사조형 웅문을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지에 관해 잠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